105세. 여러분, 한 세기를 훌쩍 넘는 시간인데요. 그 긴 시간을 살아온 철학자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돌아볼까요? 또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오늘은 105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의 지혜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인생의 황혼기에서 평온을 찾는 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아주 단호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삶은 원래 고통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우리는 보통 행복이 인생의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05년의 경험이 내린 결론은 정반대였던 거예요. 어쩌면 이 냉정한 현실을 딱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평온을 향한 진짜 첫걸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삶이 원래 고통이라면 그럼 우린 그냥 절망해야 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교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의 지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교수님이 매일 마주하고 있는 105세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수식어들 뒤에 가려진 진짜 황혼기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젊은 시절 교수님은 내일은 오늘보다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대요. 하지만 105세가 된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드는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견뎌내지? 희망에서 인내로, 기대를 품는 것에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질문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거죠. 이게 바로 노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변화가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큰 가구가 필요하고요. 50년을 함께한 아내의 빈자리는 아무리 난방을 틀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서늘함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1명, 2명 세상을 떠나고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약통에 든 약의 개수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그가 매일 마주하는 진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수님 한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한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상당수가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다고 답했어요. 우리 사회 전체가 정말 빠르게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한 개인의 이야기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현실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깊은 아픔, 이 고통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김영석 교수님의 통찰을 따라서 우리 아픔의 근원을 한번 제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진단은 아주 명쾌합니다. 고통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바로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좀 더 가벼웠으면, 자식들이 좀 더 자주 찾아왔으면, 내일은 오늘과 좀 달렸으면 하는 이 모든 바람들이요. 현실과 딱 부딪힐 때 바로 그 지점에서 고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끝이 없잖아요. 뭔가를 간절히 원해서 그걸 마침내 딱 성취하고 나면 잠깐은 정말 기쁘죠. 근데 그 만족감이 오래가지는 않아요. 금방 익숙해지고 그러면 또 다른 결핍감이나 지루함이 고개를 들죠. 교수님은 이걸 부족함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에 비유하시는데요. 완전한 만족이란 건 사실 영원히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가벼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기대하는 사람이다. 평온이라는 게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기대를 줄이는 데서 온다는 통찰이죠. 젊은 날의 욕망이 우리를 막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었다면 노년의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짐이 될 뿐이라고 교수님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욕망의 순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 문제 진단을 넘어서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105년의 삶을 통해 직접 체득한 이 고통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5가지 평온의 기술입니다. 교수님이 제시하는 5가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내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둘째, 욕망의 크기를 줄이는 연습하기. 셋째, 예술이나 자연 속에서 잠시 피해 있는 시간 갖기. 넷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그리고 마지막 5째, 무슨 거창한 행복 대신에 일상에서 아주 작은 평온을 찾아보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그래 나 오늘 유난히 외롭구나 라고 딱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막막했던 고통이 한결 다루기 쉬운 대상이 되죠. 자식에게 거는 기대를 조금만 낮추면 서운함이 줄어들고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아픔이 잠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배경으로 싹 물러나기도 합니다. 또 저마다의 싸움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면 원망은 연민으로 바뀌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것 같은 그런 작은 평온들이 모여서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평온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관점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교수님에게 죽음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맞는 일종의 실패였대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이란 인생 전체의 이익과 손실, 사랑과 후회를 모두 기록한 삶의 최종 결산서라고 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삶의 온전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 결산서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완벽한 결산서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약간 적자가 나도 괜찮고 후회가 좀 남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장부를 중간에 덮지 않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걸 기록하며 끝까지 살아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라는 거죠. 완벽한 삶이 아니라 충실히 살아낸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장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궁극적인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을 담담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용기다.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저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정말 영웅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용기인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나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기대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그것을 아주 조금만, 살짝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하루는 훨씬 더 평온해질 수 있을 겁니다.